어제 서울 성산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크게 다친 지 하루 만에 근처 도로에서 치마 현상이 발견되면서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아침부터 2개의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 치마 현상이 발견된 곳이요. 어제 땅꺼짐이 있었던 도로 근처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도로 치마가 발견된 곳은 어제 땅꺼짐 사고 발생 지점에서 100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입니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는 오늘 아침 어제 사고가 난 도로를 순찰하다가 도로 균열과 치마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2개 차로를 가로질러 가로 세로 1.5m의 균열이 났고 균열 지점을 중심으로 도로 일부가 5에서 8cm 정도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4개 차선 가운데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땅을 파냈던 현장은 현재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 치마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며 조사를 마칠 때까지 도로 통제를 이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도 성산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SUV 차량이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영상을 보시면 차들이 지나가면서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촬영되고 10분쯤 뒤에 도로에 구멍이나 SUV 한 대가 빠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추가로 도로 치마 현상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땅꺼짐 사고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신지원입니다. 네,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뿐 아니라 부의 선거자금 제공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정당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월 28일 당일 윤 전 의원의 일정과 참여자들의 성격을 볼 때 허 의원 등이 돈봉투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오늘날 정치 현실에서 이 같은 부정을 저지른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에 대해 위법 수직 증거라고 주장한 부분이나 윤관석 전 의원이 이중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주기 위해 6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가담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역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의혹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역시 8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 왔습니다. 오늘 선고가 이뤄진 3명을 제외하고 7명으로 알려진 나머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선 아직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건데요. 법원이 오늘 돈봉투 수수에 관해 처음으로 유죄 판단을 내놓은 만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말을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지도부를 직격했고 한동훈 대표는 내가 대표라면서 어떤 말이 옳은지 봐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권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친윤계, 친한계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오전 연찬회 강연 자리에서 한동훈 지도부를 향해 작심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당정이 일치되지 않고 분열되고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갔을 경우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도부가 의원들 의사를 모아야 정부에 말할 때도 설득이 되지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합니다. 그럼 더 강한 이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지도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등 문제를 두고 인식차를 보이면서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자 이를 경계하며 한 대표를 직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한 대표는 곧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당정 갈등보다 앞세워 놓고 어떤 말이 옳은지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반론을 폈습니다. 또 당내 의견을 모으라는 권 의원 지적에도 매번 중요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나 의원총회를 거치지는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당정 갈등이 아닌 한 대표와 정부 간 갈등, 즉 한정 갈등이란 말까지 나온다는 언급엔 이같이 대답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 그러시는데 그 일각이 계속 저 대통령실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별로 좋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당정 갈등이 감정 싸움이 돼간다는 우려엔 나는 아무 감정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 의료개혁 문제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한 데 이어 취임 뒤 처음으로 여당 연찬회에도 불참했습니다. 한 대표 역시 연찬회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보고 직전 개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면서 양측 간 갈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를 둘러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친윤계와 친한계 등 당내 계파 간 내분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모레 열리는데요. 실무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회담 의제를 놓고 양측의 합의점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후에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실무 협상 막판 담판을 짓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야당에서는 대표회담 회의론을 부각하면서 당정 갈등 불씨로도 작용하고 있는 의료 대란 등을 의제로 올리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 잘 안 통한다며 의정 갈등 문제에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줬는데도 진전이 없는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이에 이 대표도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힘을 실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거론한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상병 특검법도 한 대표가 거론한 대안이 생무시를 당했다면서 이미 스스로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뭐가 이렇게 여당 대표가 이야기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크게 덕이 되는 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관철이 됐다는 것이 기억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반면 한 대표 쪽에선 민주당 요구대로 의대 증원 문제를 곧바로 회담 의제로 올리면 용산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정식 의제화되지 않아도 대화가 오가며 거론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고 앞서 요구했던 정쟁 중단 요구도 야당이 반발하는 입막음 의도가 아니라 무분별한 탄핵과 청문회 자제를 의미한 것이라며 수위를 낮췄는데요. 애써 접점을 모색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모처럼 마련된 자리에서 서로 양당이 또 요구하는 그런 의제를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 이런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을까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최상병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추천 방식으로는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나 재추천 요구권을 갖는 방안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서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항공편은 600편 넘게 취소됐습니다. 특히 태풍 중심에서 한참 떨어진 수도권 지역도 게릴라성 폭우로 도로가 잠기는 등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태풍 산산이 규슈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태풍이 지금은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네, 태풍 10호 산산은 현재 혼슈 서쪽 가장 끝인 야마구치현에 도달해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주민 6,600여 명에 대해 현재 피난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속 15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동쪽 방향인 시코쿠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코쿠 지방의 경우 내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400mm, 규슈 북부는 3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중심 기압은 994헥토파스칼로 위력 자체는 조금 약해졌지만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0m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의 경우 72시간 동안 884mm가 쏟아졌는데 이는 평균 8월 한 달 강우량의 1.5배에 이릅니다. 규슈 각 지역에서 이 같은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태풍의 직격타를 맞은 지역에서는 건물 지붕과 벽면이 강한 바람에 뜯겨나간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돌풍에 날아온 유리 파편 등에 맞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사람도 100명 이상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었는데 지난 27일 아이치현에서 토사가 가정집을 덮쳐 3명이 숨진 데 이어 어제 토쿠시마현에서는 주택 지붕이 무너져 80대 남성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가고시마에서는 소형 선박에서 조업하던 60대 남성이 선박이 뒤집히며 실종됐고 후쿠오카현에서는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라져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교통차질도 본격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규슈는 물론 도쿄와 신오사카를 오가는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는 등 주요 구간의 신칸센 열차가 따라 멈춘 상태입니다. 일본 국내외 항공편 630여 편도 결항했습니다. 네, 그런데 도쿄 등 수도권 지역에도 간밤에 많은 비가 내려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태풍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 아닌가요? 네, 태풍 10호 산산이 규슈에서 움직이는 동안 간토 지방 등 수도권에서도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층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 간토 지방과 시코쿠, 규슈 일부 지역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메구로 하천의 경우 게릴라성 폭우로 범람 위험 수위까지 물이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 인접한 가나가와 현도 24시간 동안 314mm의 비가 내렸는데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나가와현 히라지카시는 하천이 범람하며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시내 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량 수십 대가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태풍 10호는 다음 달 1일 열대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지만 비 피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모레죠. 오는 일요일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과 관련해서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들이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회담 의제 등 추가 협상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그 양당 대표 간 회동 오는 9월 1일이죠. 9월 1일 2시에 그 본청 3층 구 귀빈식당 접견실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대표가 지금 그 카페로 쓰이고 있는 휴게실 쪽에서 모두 발언을 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위장 수석대변인이 포함되는 회담을 접견실에 가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그 회의 결과를 양당의 수석대변인들이 정리해서 발표키로 했습니다. 회담 총 시간은 90분 내외, 그리고 뭐 필요하면 충분히 좀 더 논의가 될 수도 있어서 90분 정도 내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모두 발언 시간하고 네, 모두 발언 시간을 7분으로 각각 그 균형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먼저 하십사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양보해서 여야 순서로 한동훈 대표가 먼저 발언하고 7분 동안 민주당 이 대표께서 뒤에서 7분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거는 뭐 원내의 공식적인 그런 의사 일정이면은 다수당이 먼저 하는데 이것은 집권 여당이 먼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양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의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기존에 제시했던 세 가지 안씩 있죠. 세 가지에서 6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고 특히 이 안에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정치 개혁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큰 카테고리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큰 카테고리만 말씀드리니까 국가 어젠다 관련한 거는 저희 그 저출생 문제, 그 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 관련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민생과 관련한 부분은 물가, 뭐 각종 세제, 금투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가계 자영업자 부채,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 물가, 물가 문제, 뭐 추석절 대책,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이고요. 정치 개혁과 관련한 부분은 기왕에 발표가 됐던 지구당 부활과 그 다음에 저희 당이 얘기했던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한 의원 특권이나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그 협의 내용이나 뭐 합의 사항 같은 경우는 양당 대표께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 결과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문제 외에 사실상 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는 거는 제한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제한이 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회담 시간이 기니까 여러 가지 그 양당 대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논의될 겁니다. 의료 대란 문제랑 해상물 특검법 등이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럼 비공개 회담에서 충분히 얘기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혜병 특검법도 논의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6일 날 만났을 때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을 했는데 뭐 국민의힘 입장이 어떻든 그것을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는 것은 좀 피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자고 얘기를 했고 우리 박정아 의원께서는 공식적인 의제로는 다루지 말자. 그러나 어떻든 모든 부분에서 대화가 열려있는 대화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의료 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많이 합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간에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요청을 했고 저희는 일단 그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담이 끝나고 공동 입장문이나 그런 걸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공동 입장 네. 말씀하세요. 예, 그거는 오늘 얘기된 것을 좀 이렇게 각 당에서 또 조금 논의를 하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걸 좀 논의를 해서 합의문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략적으로 좀 이렇게 틀을 잡아서 이 회담에 갖고 가기로 했고 회담 때 또 여러 가지 다른 결의 얘기가 또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방향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 기능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민생은 어려운데 이번
합의된 여야 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 대석사 없이 대표님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거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저희 당은 두 분만 하는 1대1 회동을 제안을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정책위의장도 배석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처음에 논의가 됐던 생중계권 그리고 1대1 단독 회담권 등에 관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당 안을 수용하고 양보해서 회담을 성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두 분이 만나는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 공개되는 거 7분, 나머지 공식 충분은 계속 3+3으로 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83분이 아니고 90분 내외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네, 오는 일요일 당대표 회담 의제 관련해서 당대표 비서실장들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오후 2시에 본청 3층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접견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고 또 수석 대변인들이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회동 내용 들으셨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회담의 총 시간은 90분 내외가 될 것이고요. 모두 발언은 7분으로 정해졌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발언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어서 발언할 예정인데요. 집권 여당이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양보했다는 민주당 측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저출산 문제, 또 물가와 금투세를 포함한 세제 문제, 자영업자 문제 등 민생 대책이 포함할 것이다 라는 내용 들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동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강풍과 높은 파고가 일고 있습니다. 반면 서쪽 지방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강풍과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전보다는 바람이 잦아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보다는 바람의 강도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10에서 15m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 내려진 태풍특보는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도 남쪽 해상과 남해 동부, 동해상에는 초속 9에서 18m의 강풍과 2에서 4.5m의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의 강풍과 너울성 파도는 태풍이 멀어지는 내일 새벽부터 점차 약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서울은 꽤 더운 것 같은데요. 주말까지 더위가 계속되나요? 네, 태풍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인데요. 주말까지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낮아지겠고 다음 주에는 폭염특보가 일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도 경기 양평 옥천면은 36.9도, 전남 고흥 도화면은 36.3도까지 치솟았고 광양 35.6도, 서울 32.9도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이 31도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대관령 24.4도, 태백 25.7도, 속초 28.4도 등 서쪽보다 5에서 10도 이상 낮습니다. 또 한반도 중상층에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열대야는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당정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3년 동안 참석했던 국민의힘 연찬회에 불참하면서 윤한 갈등의 꼴이 깊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은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고 의원들로부터 설득을 해야지 지도부 발언에 힘이 생긴다면서 그냥 말을 툭툭 던지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한 대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가 중요한 의견을 낼 때마다 전당원 투표를 하라는 것이냐면서 맞받았는데요. 자, 오늘 정치원은 의대 증원 유예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와 의원 설득이 먼저라는 권성동 의원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합니다.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 지도부가 대통령이나 정부에 한마디 할 때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전찬에 안오고 이번에 처음인데 오늘 예정됐던 만찬도 이뤄졌는데 감정 간의 갈등이 이게 감정 싸움이 됐다 이런.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필요 있으세요? 제가 따로 들은 바 없는데. 권성동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의원총회나 이런 쪽으로 의정 갈등 관련 얘기. 지금 어제 오늘도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대표가 의견을 낼 때 정책위의장이라든가 관련한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그래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매번 그러면 당대표가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때마다 전당원 투표를 거친다든가 어떤 뭐 의총을 거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오지도 않았고요.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소통 문제 없다라고 했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는 감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갈등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공식적으로 갈등이 없죠. 공식적으로 없는 것이다. 예. 외부적으로. 그런데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가 밖으로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 거는 전부 다 내부적이고 어떤 그 마음의 문제지.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저번 이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공식적인 언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취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연찬에 그동안 참석 안 했다. 그다음 만찬 연장됐다. 이게 그러면 그리고 그 전에 의료 개혁 문제 서로 다툼 그게 말이 좀 달랐다. 그다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지만은 친윤하고 이 한동훈 대표 서로 생각이 달랐다. 이런 걸 쭉 종합하면은 그 전에 물론 그 총선 전에 그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하면 두 분이 참 여러 가지로 부딪힐 만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감정은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뭐 중꺽마, 중일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윤마 같아요. 중윤마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과 태도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힘과 권한을 가진 쪽은 대통령이에요. 여당 대표는 민심을 전달할 뿐이지 결정권은 없어요. 근데 그 민심을 전달하는 거마저도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툭툭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본인은 한 번이라도 민심을 전달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안 했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서 자기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보좌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을 봐온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한 대로 민심을 계속해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고 다음 선거들을 치러갈 수 있을 거예요. 대통령한테 계속 굴종하고 아무 얘기 안 하는 모습으로 다음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 당대표 쪽으로 당심과 민심이 기울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군요. 권성동 의원이 오늘
의원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설득을 해야 네. 지도부의 목소리에도 힘이 생기는 것 아니냐. 네. 이 충고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구조가 빤하지 않을 때 얘기예요. 아. 근데 지금은 구조가 너무 빤하잖아요. 왜냐면 설득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강하게 입장을 천명해 놨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은 설득하기가 힘들다는 거를 네. 한동훈 대표가 알 거예요. 한 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눈치 보는 의원들이 민심을 좀 수용해가지고 뭐 네. 최상병 특검은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나요?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것만 외우고 다녔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민심과 당심 63%의 변화의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네.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네. 그것을 당에서부터 벌써 제재를 당하거나 가로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친한계, 친윤계 그 갈등 설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이 포문을 연 셈이 됐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오랜 친구고요. 그렇죠. 다른 친윤계 의원들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예. 한동훈 대표가 의료 대란과 관련된 브리핑과 장관과 차관의 설명이 있을 때 자리를 떴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날에 예. 대통령의 의료 증언과 의사 증언과 관련된 입장, 브리핑 이런 거를 꼼꼼하게 읽고 오세요라는 걸 원내 행정국에서 문자로 의원들한테 발송했다고 해요. 예. 그거는 일종의 저는 압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 제가 이제 과거에 의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준비도 네. 해보고 예, 이런 예. 걸 보면은 대부분 원내는요, 예. 의총에서 상황을 몰아가야 될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누가 발언을 하게 해서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게 하고 이런 작전을 짭니다. 그런 작전과 과정이 있어요, 의총에서도?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작전이 있을 것으로 느껴지고 그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는 자리를 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63%의 민심 당심을 조금이라도 예. 계속해서 전달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친윤 의원들은 그런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어떻게든 누르려고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 이론적으로 우리 그 김상일 평론가 말씀이 맞죠. 대통령이 자기 워낙 권한이 강대한 사람이 권한을 좀 줄여야지 이게 타협이 되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있죠. 예. 아까 민심 63%. 네. 그건 대국민 관계입니다. 지금 문제는 대통령과 당 내부와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거든요. 예. 여기는 분명히 역학 관계가 힘의 관계가 있고요. 예.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던지는 어젠다. 예. 이거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국민들이 최상병 특검 원하는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 의료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하는 처음에 그 방식 그 생각은 맞았지만 이건 너무 피해가 크고 하니까 이걸 조절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정치에서는 주장이 맞다고 꼭 그게 통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는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지금 소수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면 정치라는 건 있죠. 타협과 조정의 예술이거든요. 여기서 그 친윤 의원들 설득시키고 그런 걸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당대표 시켜준 게 그런 걸 잘하라고 한 거지. 당대표가 무슨 그 군대 장군처럼 나를 따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국민들 생각도 다르지만 당의 국회의원들 생각도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어떤 유연한 자세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불이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의원들이 설득되는 것 아닙니다. 중윤 말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지금 다른 의원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조를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당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당 의원들이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김재원 최고라든가 장해찬 전 최고 지금 무소속이지만 그분들이 이것을 한동훈 대표의 인성 문제, 개인적인 어떤 왕따 이미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정 갈등이라는 이름까지 지금 붙이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한정 갈등이라는 말이 됩니까? 예. 여당의 대표는 한동훈 대표고 정부의 대표는 윤석열 대표예요. 이름을 짓려면 윤한 갈등으로 짓든가 아니면 용산과 당의 갈등으로 짓든가 정부와 갈등으로 짓는 게 낫지 이거를 한동훈 한 사람으로 하고 저기는 집단으로 한다? 그 의도가 뭘까요? 그렇게 보시면 한동훈을 소수로 보이게 하고 왕따 이미지를 심고 그다음에 굉장히 독선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당내에 여러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키워드로 저희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조마조마라는 말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조마조마하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과 지금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 그 정부의 그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이죠. 당내에서도 좀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측과도 좀 더 협의를 하시는 것이 먼저이지 갈등 상황을 외부로 드러내니까 이제 좀 옆에서 보면 조마조마하죠. 만약에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여당의 입장, 특히 여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대통령의 그런 정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사건, 작은 사고 하나가 전체의 의지나 진정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정 갈등이다, 윤한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고 비판을 받았을 때는 왜 당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뭐 이런 걸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이 목소리를 낸다고 또 문제라고 하니까. 네, 유희동 여의도 연구원장의 말과 비슷한 논리세요? 뭐 저기 누굽니까? 김재원 네, 거기도 제가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좀 비슷한 결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거 있죠. 정치에서 갈등 없는 정치가 있을 수 있나요? 갈등이 없으면 그거는 뭐 어떤 사회가 될까요? 그거는 뭐 천국이나 지옥 중에 하나겠는데 인간 세상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이제 어떤 절차, 방법, 의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걸 그대로 이어간다면은 한동훈 장관, 한동훈 대표 말도 맞고요.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의료 개혁이나 이런 의지도 그 순수성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 뜻이 순수하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들 뜻에 반해서 어떤 자기 의지를 밀고 나갈 때 항상 더 큰 갈등이 증폭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어떤 정치로 지금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출신들이 대체로 어떤 소신 나쁜 말로 고집이겠죠. 좀 센 면이 있더라고. 제가 법조 생활 해보니까. 그런 데서 검사가 좀 유연한 검사가 생기면 참 좋아요, 사람이. 아, 그래요? 그래서 두 분 다 소신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김상일 평론가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중요하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마음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의료 개혁이나 지금 현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데서 처음에 내세웠던 내가 뜻이 순수하니까 이건 계속 밀고 나가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동훈 대표 지금 민심을 전달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민심이 정확한지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의 입장에서 전달할 때 윤석열 대통령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생각으로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한동훈 대표하고 자리를 하면 아까 같은 조금 뭐 서로 참석도 안 하고 이런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오늘 최재성 전 수석은 뭐 탈당의 예고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최재성 전 수석의 이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최재성 전 수석이 굉장히 예리한 분이긴 해요. 예. 근데 또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예. 근데 정계 개편 가능성도 없는데 탈당을 하면은 그거는 무모한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거와 요번에 하신 게 조금 저는 결이 다르다라고 예. 저는 느끼고 있어서 예.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제가 잘 못하겠고요. 예. 단 지금 김재원 의원이 예. 조마조마하다라고 우리 키워드를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비겁하다. 저 예. 개인적으로 볼 땐 진짜 간신으로 보여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 대통령을 보고 조마조마해야죠. 대통령을 보고. 예. 설득도 대통령이 하셔야죠. 예. 책임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정 운영에. 네.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좀 이따가 우리가 뭐 지지율을 예. 보겠지만 지지율 볼 예?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49점입니다. 예. 48.53인가 예. 그렇습니까? 예. 그거에 거의 지금 반토막 수준이에요. 보세요. 지금 긍정이 23%입니다. 예. 그때 지지했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예. 절반 내지는 절반 이상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걸 조마조마 하셔야죠. 예. 네?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셔야죠. 그러면 대통령만 무조건 편들면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리스크를 지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저 말이 틀린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예.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권력자에 대한 다른 이견은요. 당장 숙청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성희 평론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 서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입장에 서서 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처음 얘기했던 걸 지키는지를 저는 보고 있어요. 뭐냐면 예. 당정 얘기를 할 때 당정이 왜 필요한 겁니까? 당정 갈등이건 당정 일체건 왜 필요한 겁니까? 예.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의 복권 문제에 이견을 제시했을 때 네. 좀 조급해졌구나. 왜? 이게 목적이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고 정치인 사면을 남발하지 않는 게 목적이라면 여당의 정치인까지 같이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만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과 차별화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의료 대란은요. 국민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전달하는 거잖아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지율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23%, 4%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부정평가는 66%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를 볼까요? 근데 외교가 긍정평가 17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부정평가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6%포인트 이렇게 올랐어요. 8%를 차지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하락에 딴 요인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예. 그 전이나 뭐 그렇네요. 예. 의료 대란만이 이번에 새로 그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 의료 개혁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 중에 제가 뭐 이 댓글도 많이 보고 SNS를 보면요. 의사분들을 제외하고는 지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뭐 3월인가요? 그때 나왔나요? 오면서 국민들이 실질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고 집안에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는데 거의 뭐 치료를 못 받고 얼마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 뭐 22군데를 가봤는데 봉합을 못했다. 그거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지만은 진짜 암이라든가 중병을 앓는 분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 때 보니까 비상진료 체계는 원활하다. 또 의대 증원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그런데 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일부만 보시는 게 아닌가. 잘 돼 있는 곳 한두 군데. 그렇지만 지금 전체를 봐야죠. 지금 국민이 뭐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도 지금 5대 병원도 벌써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이 의료 개혁으로 인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의료 개혁하는 근본적인 어떤 방향은 좋으나 어떤 세부적인 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 말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따르라가 아니고 조금 그 서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세 번째 기자회견이었잖아요. 국정브리핑 어제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 보셨어요?
짧게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계속 그거를 보면서 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단어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아브라카다브라. 계속 마법을 주문입니까? 쓰시는 거예요. 주문. 주문을 예. 외우시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들은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내가 창조한다 뭐 이런 아브라카다브라가 뭐 그런 예, 뜻이잖아요. 예. 내가 이 경제 좋은 걸 창조하노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네. 왜 나는 경제가 좋다는 거 하나도 안 느껴지지? 예? 그래서 무슨 마법사 놀이를 하고 계시나? 예. 그런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국민들과의 이런 인식차, 체감 차이가 많은지도 알고 나오셔가지고 예. 이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못 느끼시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결해서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치나 모든 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좋아. 왜 못 느끼는 거야? 예. 좋아. 예. 이러시면은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죠? 무시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제 저 국정 브리핑을 보면서 예. 아브라카다브라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어떤 형식의 어떤 브리핑에 어떤 기자회견이 됐어야 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식차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 비상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민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인식차가 왜 있는지를 예. 설명을 해주셔야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잘 예. 돌아가는데 국민들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예, 라는 예. 걸 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끝. 예.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가 맞느냐. 저는 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원래 오늘 지도부 만찬이 원래 오늘 예정돼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실하고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요. 일단은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어요. 예. 추석 이후에 연기돼서 추석 이후 실제로 열릴 것 같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의제 조절이라든가 예. 서로 간에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예,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안 된 채로 가서 밥 먹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어떤 실망만 주는 거고 예. 결론이 안 나오는데요. 네. 그 국민들은 지금 아까 의료 개혁 이야기했지만은 예. 지금 현실적인 해결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10년, 20년 후에보다도 항상 사람들은 있죠. 현실이 가장 어렵고 현재가 가장 힘들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안 해주고 장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지도자로서 그 말도 옳지만은 예. 거기에서 그 시에 앞서서 미시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율이 네. 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국민들이 아픈 데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예. 아픈 데는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야기할 때는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 끝나고도 한번 그 회담인가 했죠. 예. 했지만 국민들 아픈 곳을 좀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제가 하시는 게 되게 우려스러운 게요. 제가 계속 떠오르는 게 대파 시즌 1에서 대파 시즌 2로 가고 네. 이게 다음은 또 대파 시즌 3가 될 것 같아요. 현실과 물정을 전혀 국민들과 다르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에서 얘기해서라도 이걸 색출해가지고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회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여야 대표회담이 이제 모레 오후 2시에 열리고요. 이제 뭐 90분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제는 아직도 계속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자막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 여전히 입장 차는 있어요. 지금 의료 대란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의료 대란 문제는 예산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큰 주제로는 삼지 말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정쟁 중단도 선언을 하자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잠깐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 관련해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자, 승복을 선언하자라는 또 이 얘기를 어제 또 했습니다. 자, 의제 조율 중인데요. 네. 모레 어떤 뭐 결과물이 나올 큰 성과물은 없을 것이지만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래도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의제를 갖고 만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나와서 딴소리하고 정쟁을 증폭시키지만 않는다면
그 자체도 예. 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상황을 예. 서로 많이 공유를 하면 신뢰의 기반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이 회담과 타협이라는 건 신뢰에 기반하지 않으면 절대 예.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앵커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예. 민감한 것까지 얘기하면서 예. 했을 때 성과가 나오지 민감한 건 쏙 빼고 자기의 표면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면은 예.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일단 제가 앵커님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성과에만 욕심을 내서 싸우지 마라. 예. 성과가 나오면 가장 좋지만 두 번째 성취할 수 있는 건 성과가 없어도 정말 많은 걸 공유했다, 공감을 이뤘다 정도까지만 하고 나와도 이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최상병 특검법 예.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여당에서는 당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거니까 네.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당론으로 지금 추진할 준비도 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논의는 하자라는 라는 데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너무 좋은 카드죠. 아 그래요? 예. 의료 대란이나 최상병 이런 거는요. 일단 예. 민심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이슈기도 하거니와 예.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한 거나 아니면 예.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되게 불리해져요. 예. 한동훈 대표도 뜨고 대통령도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좋은 일만 시켜주고 그냥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를 왜 하겠느냐. 대통령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보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외압의 네. 실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지금 조사를 하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나요? 지금요 공수처가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사하고 있는데 물론 공수처는 대통령의 어떤 그 하부 기관에 하기에는 조금 힘든 예. 데죠. 어떤 특검에 비슷한 곳이니까 그래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왜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는 건 안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대통령께서 외압의 실체는 없다고 그럴 때 네.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특히 친윤들이 예.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예.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예. 이거는 야에서 열을 갈라놓기 위한 그 제안이지 여기서 한동훈 대표 회담 자체에서 예.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신뢰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 열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정치라는 거는 항상 여야 대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11년 만에 뭐 비공식적으로 만났겠지만 예. 그런데 지금 그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 네. 보통 정치인을 보는 시각이 아니거든요. 예. 조금 뭐 피고인 예. 이런 상태에서 신뢰가 형성되기가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모레 예. 1일 날 대표회담에서 뭔가를 결론을 지금 추출하는 건 참 어렵고요. 예.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만나서라 자주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네. 뭐 골프를 치시면 뭐 국민들한테 욕을 먹을지 예, 모르지만은 자꾸 신뢰를 형성한 단계를 갖다가 거친 다음에 예. 어떤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오후 2시 여야 대표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웅성웅성을 해서 밖에 나가봤는데 차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제 땅꺼짐 사고가 났었던 서울 연희동 도로 하루도 안 돼서 지금 또다시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네, 도로 치마가 발생한 곳이 어제 사고 지점에서 100m가량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한복판에서 네. 그냥 도로를 가던 차량이 바로 저 싱크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지금 또 도로치마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주변에 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놀랐는데 예. 아마 국민들 많이 놀랐겠습니다만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이 어떻게 될지 지금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 땅에 형질이 있고 주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세 번째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제 사고와 오늘의 도로 치마 현상이 연관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흙이 평상시에는 단단하게 있던 흙이 밑으로 어딘가에 지금 흘러내려갔잖아요. 흘러내려가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은 물에 의해서 흘러내려가거든요. 근데 물은 여러 가지가 이제 요인이 되거든요. 상하수도관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하에 물길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물길이 흘러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지하수 공사를 하게 되면 물길이 바뀌어가지고 옆집에는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옆에서 공사를 해버리면 그 물길이 공간이 생겨버려가지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물길에 의해서는 도로 주변 그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원인도 되고 제2차, 3차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연대앞 도로인데요. 네. 여기 상암동으로 오는 도로인데 지금 어제 발견된 곳에서 불과 100m 정도 네, 떨어져 그렇습니다.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게 앞서 이제 물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 도로는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걸 지금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안하기도 해요. 그래요? 예. 지금 통제가 안 돼 있고 두 개 차선만 통제가 돼 있거든요. 왼쪽 도로. 예. 네. 사고 발생 전에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발생 전 화면을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네. 발생 전의 화면을 보면은 이제 차가 출렁거리면서 위태롭게 지나가는데요. 준비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조 증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화면인가? 저 화면입니다. 네, 그렇죠. 차들이 가다 저렇게 출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꺼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당연히 저게 전조 증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가 출렁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름다리나 어떤 고무 다리처럼 축 꺼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밑에는 공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게 왜 무너지지 않았냐면 이 아스팔트 특성상 응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분 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 지난 다음에 저게 이제 아스팔트가 차량 힘에 의해서 무너졌었죠. 무너지기 전에 아스팔트 밑에는 이미 공간이 형성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런 모습을 처음 봐서요. 만약에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다가 저런 현상을 느꼈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고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도 하고요. 주변 차량에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 영상이 지금 구의원인가가 촬영해서 지금 구청에 알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영상인데 지금 저는 저 영상을 구청에 알리고 10분이 지났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었냐면요. 저걸 어떤 담당자가 영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저게 정말 위험도다. 라고 느꼈을까? 그래서 저는 사고 났을 때는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안전 불감증도 이야기하지만 안전에 좀 무지. 저 상황을 보고 그랬다라고 보시나요? 위험할지 어쩔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액션이 골든 액션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원이 신고도 하고 민원도 발생했다고 하던데 그럼 미리 조치가 안 된 거는 지금 안전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그렇죠. 불감증도 있지만 지금 저렇게 되면 길이 무너질까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다음 후속 대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고 났을 때 골든타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연달아서
골든 액션들이 중요하는데 여기는 골든 타임도 지키지도 못했고 액션도 예.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아쉽다라는 그런 뭐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국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사후의 보고 과정, 처리 과정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거의 땅 꺼짐 사고 통계를 보니까요. 네. 하수관이 송산된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땅꺼짐 우리가 싱크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꺼짐의 주 원인은 물이다라고 하는데 물인데 이 물이 옆에 공사 현장에 의해서 물길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또 공사를 하면서 상하수도관을 슬쩍 건드렸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상하수도관이 오래됐어요. 예.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관이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상수도관도 있고 하수도관도 있는데 예. 하수도관이에요. 우리가 보면 하수도관이 원인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이 이유는 또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예. 지금 상수도관은 어느 물에서 정제를 시켜가지고 우리 가정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투입량하고 여기서 받아들인 양하고 계산을 해보면 예. 10%가 마이너스 됐다면 중간에 배출됐다. 어디서 누출됐다 알 수 있는데. 확인이 가능하군요. 네. 예. 근데 하수관은 우리가 물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버리는데 쓰는 양이 다 다르니까요. 또 가정마다. 다 다르고 예. 폐수장에서 받았는데 예. 얼마 양이 중간에 흘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하군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또 하수관 같은 경우는 부패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식이 더 빠르죠. 그렇군요. 예. 이곳이 과거에 하천이었는데 매립했다는 말도 있던데요. 관련성이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지금 이걸 확인을 제가 오기 전에 서울시 했는데 확인이 정확히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매립됐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 땅하고 매립한 땅하고는 겉에서 보면 같지만은 매립했을 때 단단하게 했을지라도 예. 땅 밑에 땅과 흙들의 응집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매립했기 때문에 응집력이 약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진동이 발생하고 물이 흘러가면은 이제 다시 흘러내려서 공동, 홀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근데 최근 도심에 땅꺼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사고를 거울 삼아서 네. 도시 전체를 한번 다 들여보는 건 어떻겠느냐, 전수조사하는 건 어떻겠느냐. 예.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수조사를 동시에 하기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 전수조사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그렇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것도 어떤 측정을 형식으로 했었어요. 진행되나요? 우리가 지금 건강 진단하면 엑스레이 찍죠. 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땅에 예. 엑스레이 고주파수를 보내거든요. 보내면은 이 주파수가 이상이 없는 곳에들은 계속 진행이 돼 가요. 예. 예. 그런데 어떤 공동 현상이 되면 거기서 반사해서 올라오거든요. 아. 이런 영상을 가지고 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영상에서 보면 예. 어느 밑에 몇 메타 밑에 어떤 공동 현상이 있다라고 확인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상이 있으면은 어느 지점에서 받아오면은 뭐 초음파나 이런 주파수로 해서 검시하듯이 네.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전수조사가 빨리 진행되면 좋을 텐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지하에는 가스 배관도 있잖아요. 네. 폭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우리가 뭐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스 배관도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가스 배관은 도시가스거든요. 근데 도시가스는 우리가 LNG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천연가스를 액화시켰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공기보다 가벼워요. 예. 그래서 밖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조금만 나와도 하늘로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밀폐돼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압축해서 어느 농도가 이상이 되면은 점화온 불꽃이 있으면 이제 폭발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데 가스 배관이 이제 건드려서 뭐 예. 누설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스 폭발은 뭐 화재는 날 수 있지만은 네. 폭발성은 좀 낮다라고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지역을 다 한꺼번에 모두 조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지역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라면 어느 곳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예. 모든 서울시를 전국을 다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도별로 차례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어떻게 얘기예요. 고위험도를 구분할 수 그렇죠. 있습니까? 고위험도를 한다면 아까 매립했다. 예. 라고 한다면 매립지. 예. 또 민원이 있었다. 민원이 있는 곳. 또 예. 과거에 한 번에 싱크홀이 있었다. 아. 라고 한다면 이 주변이 의심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시각적으로 전조준순상 지나다 보면은
땅이 울렁거린다든지 평형도가 좀 안 맞는다 예. 라고 하면 뭔가 지금 땅이 꺼져 내려가고 있는지도 감이 올 수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곳에 대해서는 고위험도별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뭐 튼튼한 곳은 나중에 해도 된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건 정말 땅 꺼짐의 전조 증상이다라고 느낄 만한 그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술렁거리는 거 말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게 지금 있을까요? 이번에도 그 운전하면서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예. 지금 이런 걸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안전운행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안전운행. 안전운행이요? 왜냐하면 예. 저속을 하고요. 이번 사고도 보면 예. 네. 차가 지나가면서 꺼지는 게 아니고 일부분 홀이 생겼었어요. 예. 그런데 차가 지나갔거든요. 네. 이미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땅꺼기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속도를 낮추고 안전운행하고요. 예. 이제 엔각기사 말씀하신 대로 어떤 증상이 있으면 아까 지금 구의원 아주 그 훌륭한 골든 액션입니다. 네, 네. 그래서 빨리 사진을 찍어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다 출렁거리니까 다시 유턴을 해서 이 사진 찍으러 옵니다. 그랬군요. 예, 그걸 예. 찍어서 지금 구청에 하거든요. 예. 아주 지금 이런 골드 액션이 좋은데 이런 걸 보면은 이 구의원처럼 사진을 찍어서 하고요. 더 예. 위험한 상황이 닿으면 주변에 알려서 뭐 안전 삼각대를 놔서 거기를 피해서 간다 할지 예. 이런 행동들 하고요. 또 뭐 신고하고 예. 또 특히 이제 뭐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뭐 주의하도록 뭐 서행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깐 정리를 했는데요. 전조 증상을 잘 보면 도로가 울퉁불퉁해지거나 땅 표면이 뒤틀리는 현상, 네. 또 갑자기 물이 솟아나거나 네. 비가 오지 않았는데 도로가 젖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에 갔는데 예. 이 증상 외에도 오늘따라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예. 또 소리도 날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집안이 파괴가 될 때 소리가 나거든요. 무너질 그렇군요. 때도 웅웅 소리도 나고. 지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예.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랬으면 그렇군요. 혹시 땅 밑에가 문제가 있는지 네. 여러 가지 요인들 지금 말씀하신 이외에도 평상시 보면 이상하다. 네. 평상시보다 경사가 져 있다. 예. 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 이런 이제 빨리 사진을 찍어서 어떤 구청이나 어떤 뭐 안전 관리 이런 부분에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골든 액션, 가장 우수한 어떤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 치마 땅 꺼짐 현상으로 지금 2명이 중상을 입었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신속한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입시가 치러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제1차 실행 방안에서 올해 안에 관련 논의기구를 출범하겠다면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또 전공의 수련 환경과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 전문의에게 연간 최대 8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앞으로 5년 동안 2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쓸 때마다 해석과 표현 방식을 두고 보수와 진보학자들의 대립이 계속돼 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논란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모두 9종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교과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를 다루는 단원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은 단 한 줄.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는 애둘러 쓴 표현이 전부입니다. 대신 위안부 문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연습 문제를 넣었습니다. 여느 교과서와 다르게 친일 지식인에 대한 긍정평가도 상당 부분 소개합니다. 친일 논란이 있는 서정주 시인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쓴 아름다운 작품들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단원에서는 민주주의 대신 보수 진영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다른 교과서들과 달랐습니다. 독재 체제로 기술한 타 교과서와 달리
평가원의 교과서는 장기 집권, 자유당의 집권 연장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새 교과서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일선학교에 배포되면 이후 학교별로 검토한 뒤 내년에 사용할 출판사를 고르게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이 춤 기억하시나요? 김용호 서울시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 댄조 운동입니다. 댄조는 댄스와 체조를 합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댄조는 조이고 조이고를 외치며 관략근에 힘을 주는 케겔 운동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춤을 추면 골반 근육과 자궁이 더 강해져 더 쉽게 임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내놔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난 13일에 열린 2024 웰리스 어워즈 개막식에서 김 의원이 국민 댄조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에 힘쓰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지만 케겔 운동에 장관상을 준 거냐, 자궁만 튼튼하면 저출산이 해결될 수 있는 거냐, 국민 세금이 아깝다. 이런 비판 댓글이 줄을 잇는 등 온라인에서는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판매가 3억 원에 가까운 고급 차량입니다. 이 차를 무료로 탈 수 있다는 유혹에 공공의료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공공병원 팀장으로 일하던 A씨, 2021년쯤부터 의료물품업체 대표 B씨에게 이 차량을 무상 제공받아서 3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기간 B씨 업체가 대납한 차량 리스료만 1억 1,700만 원에 달합니다. 뭐에 대한 대가였을까요? 의료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A씨로부터 입찰 예정가를 미리 들은 B씨, 다른 납품업체들을 들러리 세운 뒤에 입찰 예정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제출해 손쉽게 낙찰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구속하고 술값 대납이나 골프 접대 등 다른 뇌물 거래도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바다를 가로지르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간 뒤 바닥을 찍고 다시 수면으로 돌아옵니다. 해양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응해 인양과 구조작전을 하는 해군 해난구조전대가 배출한 60여 명의 심해 잠수사의 훈련 모습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네,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여군 심해 잠수사 문희우 중입니다. 해난구조 기본 과정에 여군은 단발머리로도 입교할 수 있지만 문중이는 훈련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입교 전날 1cm 스포츠 컷으로 잘랐다고 하는데요. 문중이는 남군과 똑같은 기준의 체력 또 수영 검정을 거친 뒤 기본 과정에 입교했고요. 똑같이 12주에 걸친 지옥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문중이는 가장 어린 교육 동기보다 8살 많은 최고령 교육생으로 내년에 대위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거리 바다 수영 도중에 먹은 초코빵과 에너지바 등이 기억난다면서 바다에 떠서 바닷물과 달콤한 간식이 함께 입에 들어갈 때 단짠 그 느낌은 고급 디저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맛이었다고 합니다. 문중이의 각오 들어볼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구조작전 능력을 갖춘 해난구조전대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구조작전 전문가가 되어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지키고 해군 구조작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필승!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반려견 데코이를 안고 마운드에 등장했습니다. 특별한 팬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데코이가 직접 시구에 나선 겁니다. 포수석에 앉은 오타니가 자신을 부르자 공을 물고 달려가 정확하게 전달했죠. 앞발로 하이파이브까지 나누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3주 동안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한박 웃음을 지은 오타니, 경기가 시작되자 곧장 대기록을 향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1회 선두타자 홈런으로 시즌 42호 대포를 터뜨리고 연이어 도루에도 성공하면서 리그 최초로 42홈런, 42도루를 달성했습니다. 남은 29경기에서 홈런과 도루 8개씩을 추가하면 빅리그 사상 최초로 50홈런, 50도루를 달성하는데요. 다음 기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떨어져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2달째 떨어졌습니다. 7월 대출금리는 연 4.55%로 6월보다 0.16%포인트 내렸습니다. 가계대출금리는 4.06%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5%에 그쳐 9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이 계속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하락세가 가계비 증가세를 부추길까 은행권은 앞다투어 가상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가상금리는 차주의 신용도나 은행 영업비용 등 여러 위험성을 고려해 결정되고 별도 상한은 없습니다. 사실상 은행 마음대로 가중해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표금리 내림세를 상쇄할 만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인데 7월까지는 이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월 하순 이후에 가상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시차를 가지고 8월부터는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가상금리 줄인상에도 지표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대출금리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두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로 뜬다 비행기. 네, 지속 가능 항공유 뭡니까? 네, 지속 가능 항공유 이른바 사프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동식물 등 생물 유기체를 토대로 만든 바이오매스 그리고 대기 중에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연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일반 여객기가 사용하는 제트 연료 대신에 폐식용유, 폐지방 등을 사용한 연료인데요. 탄소를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항공유와 비교하면 탄소 배출량을 8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 꼽힙니다. 이렇게 사프 혼합 연료가 급유된 국제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국적항공사 6곳이 순차적으로 국제선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사프 상용 운항을 시작한 나라가 됐는데요.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사프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의 키워드는 친환경의 또 저탄소 이런 부분이고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위기는 기회다는 말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속 가능 항공유, 친환경인 건 좋은데요. 비싸다면서요. 기존 항공유보다 비싸면 비행기값 오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 사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정 절차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격도 일반 항공유의 약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높은 편인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향후 비행기 티켓값, 그러니까 항공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국토부 측에서는 혼합유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가격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혼합 의무화가 항공 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항공 운수권을 배분할 때 운임 인상 정도를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항공사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논란의 시범빵,
한국은행은 이제 팔아도 됩니다. 네, 최 기자가 뭔가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10원짜리 동전을 본떠서 만든 빵이죠. 10원빵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사실은 좀 여러 개를 좀 준비해서 오려고 했는데 오전에 사고 난 뒤에 좀 시간이 지나서인지 모양이 좀 방송용으로 부적합할 정도로 좀 흐물흐물해지다 보니까 네, 10만 딱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상태가 나은 게 이 정도인데요. 이 안에는 또 치즈가 들어있다 보니 아무래도 모양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언뜻 모양만 봐서는 10원짜리 동전이라고 착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10원빵을 주로 찾는 이들은 누구일지 10원빵 가게 점원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일본인들이랑 중국인도 많고 특히 일본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10원이니까 안에 치즈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손님들이 좋아한 것 같아요. 손님들이 그 모형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생긴지 궁금할 것 같아서 사 먹는 것 같아요. 네, 이 10원빵은요, 지난 2019년 경주의 한 업체가 처음 매장을 내 판매하면서 경주의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에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난해 한국은행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전에 허용하지 않으면 화폐의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가져다 쓰는 건 안 된다는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들고 나와 디자인의 변경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을 바꾼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러니까 10원빵의 판매가 폭넓게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흥 측은 국민의 창의적 경제 활동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는 물론 또 돈방석과 같이 의류와 소품 또 규격 요건을 준수한 화폐 모조품도 마찬가지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화폐 도안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폐 도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이 한국은행 측은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음란성이나 폭력성을 띠는 부적절한 방식의 디자인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에 더해서 세종대왕처럼 화폐에 있는 인물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거나 해서는 또 변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짜 지폐와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끝으로 한은 관계자의 말 들어보면서 두 번째 키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화폐 모조품 이용입니다. 이게 화폐 모조품이란 화폐와 비슷한 재질과 외관을 갖춘 인쇄물이나 복제품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위조지폐로 사용하여 적발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화폐 모조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이용기준 내에 별도로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등 위조지폐 유통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기준 빨리 바꾼 거 잘한 것 같아요. 네, 500원 그렇습니다. 빵도 나오겠네요. 100원 빵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 규격 기준을 준수하는 선에서는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뜨거운데 상가는 텅텅. 아파트 가격이 요즘 오르고 있는데 상가는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시장 양극화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무려 9천 건이 넘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요.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23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상승폭을 보면요. 2주째 줄어들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요.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오름세에 힘입어 전국의 아파트 값도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파트 값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반면 상가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요. 이게 뭐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의류 쇼핑몰을 다녀왔습니다.
쇼핑몰 상가 한 곳이 매물로 나왔는데 감정가는 무려 1억 7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무려 19번이나 유찰된 끝에 이달 초에 불과 400만 원에 매각됐는데요. 이렇게 경매에 넘겨진 상가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경매에 붙여진 상가 물건 가운데 실제로 낙찰된 비율, 그러니까 낙찰률을 좀 비교해 봤더니요. 서울 상가의 지난달 경매 낙찰률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2배 이상 높았는데요. 이 경매 시장에서도 아파트와 상가 간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지시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시선을 넓혀봤더니요.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상가 물량이 그야말로 쌓이는 추세입니다. 지난달에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 건수는 무려 2,294건입니다. 2013년 1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듯 아파트 시장과는 달리 상가 시장은 침체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상가 낙찰률이 저조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은 제가 다녀온 그 쇼핑몰이 있던 인근 지역을 좀 보면요. 예. 거기에서는 이제 임대 매물, 임대 문의 같은 그런 표말들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그야말로 좀 상권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고금리에다가 경기 침체 여파도 큰데요. 이에 더해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오프라인 상가를 찾으려는 수요 자체가 좀 줄었고요.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진 상가를 낙찰받으려는 수요 역시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가 경매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낙찰가율도 낮아지고 또 경매로 진입하는 것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리뿐만 아니라 뭐 임대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임대를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떨어지고 임대도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 건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듯 상가 임대 상황 여전히 좋지 않고요. 경매 신청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당분간 이 같은 매물 적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도 잘 들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기업 뉴스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에게 신형 E클래스 세단을 최대 1년 동안 무상 대여키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화재로 차량 전체가 손실 처리된 아파트 입주민으로 가구에 한 대를 제공합니다. 제공 차량은 2024년식 벤츠 E200이고 인도일로부터 1년이나 주행거리 3만 킬로미터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나 거리를 한도로 제공합니다. 11번가는 어제 피해 판매자 10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매출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판로 확대를 위해 다음 달 초 추석 특별 기획전을 열고 판매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광고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전담 MD 제도를 운영해 판매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어기가 끝난 꽃게철을 맞아서 대형마트들이 뜨거운 할인 경쟁을 벌이면서 꽃게 최저가가 100g당 7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원래 유통업계는 금어기 직후에 100g당 800원에서 900원의 햇꽃게 행사를 시작했지만 잇따라 경쟁사보다 10원씩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식품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서 동서 문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에는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홍신 작가와 이병일 시인 등이 멘토로 참석했습니다. 최근 경남 하동에 있는 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경찰관의 근무 태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파출소에서 직원이 잠을 자고 순찰을 빼먹는 등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여성을 살릴 기회를 여러 번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7일 오후 2시 10분쯤. 전날 새벽 2시 10분쯤 순찰차에 타 불볕더위 속에 36시간이나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현관문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시 파출소엔 경찰관 4명이 있었지만
모두 자는 등 쉬고 있었습니다. 순찰차에 들어간 A씨가 발견되기까지 직원들은 해당 순찰차를 이용한 7차례 순찰 계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순찰차에 있던 36시간 동안 3차례 근무 교대가 이뤄졌는데 이때도 차량 앞문을 열어 계기판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순찰차를 주정차할 땐 차량 문을 잠가야 하고 근무를 교대할 땐 차량 청결 상태 등도 점검해야 한다는 근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A씨 목숨을 구할 기회를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근무 태만을 인정하며 유족과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찰은 하동경찰서장과 파출소 직원들을 인사조치했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초가을 산책 명소인 뚝섬 한강공원이 오늘은 패션쇼 런웨이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적인 패션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탁 트인 한강과 푸른 정원이 어우러진 패션쇼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뚝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강에서 친환경적인 패션쇼가 진행된다고요? 아직 시작은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는 서울 패션로드 리허설이 한창 진행됐었는데요. 이 모델 90명이 정말 다양한 친환경 의상을 입고 주황빛 런웨이를 거닐었습니다. 저도 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직접 걸어보니까 마치 모델 체험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이 리허설하는 의상들을 살펴봤는데 식물로 만든 인조 가죽부터 폐 웨딩 드레스를 활용한 재활용 의상까지 정말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사실 친환경 패션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평소에 입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쁘고 실용적인 의상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매력적인 장소와 K-패션 브랜드를 동시에 알리는 서울 패션로드는 지난 5월 석촌호수에서 처음 열렸고 오늘 이곳 뚝섬 한강공원에서 두 번째로 열립니다. 이번 패션쇼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패션인데요. 패션 업계가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 빠르게 제품을 생산하면서 구매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과 의류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디자이너 3명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오래 입을 수 있는 패션은 물론 버려지는 것들을 재해석해 가치를 창조하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패션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 패션로드에 참여한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리사이클 충전재를 사용하면서 모든 그 패딩의 소재들을 그런 지속 가능한 원단으로 그 소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생산 공정감 최소화한 거를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피해로 인해서 이 지구가 좀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런웨이는 우리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 하나가 이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남 광양이 35.7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3도 가까이 오르며 무척 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3도, 안동은 34도까지 오르며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오후에는 영동 중남부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 부산과 제주도는 25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구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부터는 심한 폭염도 한풀 꺾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